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실련 재벌을 바꾸는 시간 재바시 진행을 맡은 경실련 경정직팀 오세영 팀장입니다. 재바시는 재바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으로 재벌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재벌 개혁을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두 번째 시즌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오늘 재바시에는 늘 항상 계시죠. 맨날 뭐 또 시작했어 또. 재바시 전문 패널이시자 유일무이한 패널 조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재벌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코노미 그거 괜찮은데 이름이 이코노미. 네네네. 이코노미로 통합해서 이제 네네네. 그거는 우리 박 PD님한테 제가 요청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놈 저놈 아니고 이코노미. 네. 그럼 오늘 이제 심차게 시즌 2 8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7월 9일이었죠. 네, 저희가 이제 사회대기업위원회와 함께 집단 소송법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랬죠. 집단 소송법이라는 게 결국 소비자들의 권리,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좀 제고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교수님께서 또 발제도 맡아주셨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오늘은.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저희가 이제 그 7월 9일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토론회를 했고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그 발제문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집단 소송제 논의는 그동안 주로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리적 쟁점 얘기하면 일반 보통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이제 한국에서 집단 소송법 관련된 건 2004년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도입된 이후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옵트아웃 방식이에요, 그죠? 그죠? 옵트아웃 방식. 화면에 안 나오시면 앞에 저희 전문가분이 계십니다. 피처링 해주세요. 피처링 해줬습니다. 경실련 사정체제 남은경 국장님 계십니다. 그렇죠.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증권 관련된 부분에서만 이게 진행이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뭐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저기 뭐 그거 뭡니까 쿠팡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요걸 좀 다른 데 좀 확대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논의의 출발점은 사실은 그 법무부 발표안도 그리고 보게 되면은 피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구제의 실효성을 좀 찾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된 경우 아주 간략하게 정말 굉장히 근본 없이 정리했죠,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오늘 좀 한 가지 좀 그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이게 이제 암스랭스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암스랭스 마켓. 자. 팔. 여기다 어포스트로피 S. 그럼 암스 랭스니까. 발음이 안 좋죠? 팔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 길이 그죠? 한국말로는 암스 랭스. 팔 길이 시장. 자, 봐봐 지금 자 여기 이제 우리 저 오 팀장하고 나 여기 있단 말이야. 자 우리 팔 뻗어봐요. 팔. 자 우리 팔 안에 서로 있죠. 자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으니까 막 하다가 내가 막 욕을 하고 갑자기 막 개 지랄을 하면은. 나 때릴 수 있어 없어요? 오히려 그 아래에 있으면 못 때린다. 아니지. 또 때릴 수 있잖아. 팔이 다가오니까 이게 때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함부로 하면은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요. 근데 팔기를 벗어나는 사람은 바로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아이디어라는 측면이 있어요. 아이디어 측면이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이렇게 대학생들 처음에 1학년 와갖고 수업하면 완전경제시장 배우거든요. 수요 공급 국수. 나중에 가게 되면 완전경쟁 시장이 왜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시장인지 이런 한계도 배우죠. 근데 암스랭스 마켓은 그거랑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약간 다른 게 기본적으로 암스랭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팔 길이 정도의 거리를 두는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팔 길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팔 길이 벗어가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심각하게 진행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네네. 뭔 얘기야 이거지? 암스트렝스 그런데 내 팔 길이에 벗어나 있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 우리 멤버들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립 당사자 간 거래가 자본주의 네.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인 거예요. 된다.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럼 뭘로 영향을 미치느냐 시장에서 실력으로 경쟁하라는 거야 실력으로. 품질, 네 품질.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신뢰, 평판, 가격 네. 이런 거로 경쟁하라고. 네. 경쟁해서 어때요? 소비자가 더 많이 선택한다면 이기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경제 이게 시장 경제지. 이거를 좀 뭐 어떻게 또 어떤 사람 또 부정적으로 좀 표현하는 사람은 냉혹한 시장의 질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냉혹하든 냉혹하지 않던 시장이 이렇게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라고요. 네. 대한민국 시장 경제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암스트렝스 마켓의 형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호 독립적이고 상호 예속 관계나 종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시장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고 신뢰. 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제도,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지 않습니까? 법으로 군정하지 않는다. 근데 집단소송과 관련해 생각을 해볼까요? 집단소송에 대해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뭔가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아, 멀쩡히 물건 잘 만들어갖고 맛있는 거, 무슨 식당처럼 맛있는 거 많이 팔았어. 누가 그 사람한테 왜 문제 제기를 해?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먹을 차례가 너무 늦다고 문제 제기해? 그 문제는 이 사람 놈이죠, 그죠? 뭔가 다 위법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건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았건 뭐가 문제가 다 돼. 그래갖고 뭐 사람들한테 어떤 이게 물리적으로 치명상을 주던, 응?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부담, 비용 부담을 지워지지 않아. 만약에 비용 부담을 청구하지 않아 사회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업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독립적이고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암스트렝스 마켓 같은 팔길이 시장의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왜? 법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거든. 네. 왜? 개인은 소송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집단소송제와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팔길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래 당사자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전제로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왜곡된 데는 많아요. 한국은 뭐 얼마나 또 정말 왜곡된 사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뭐 담합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일 있고 그러니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징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실제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과 집단적 소비자 피해로 인해 이러한 전제가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해서 기업의 위법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집단소송제는 암스트렝스 마켓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사법적 집행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소송제가 암스트렝스 마켓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선후관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이 없으면 암스트렝스 마켓이 아니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집단소송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팔길이 시장, 독립 당사자가 거래를 해야 한다는 시장의 큰 원칙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효율을 높이는 거고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될 때 대비해갖고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기업이 맨날 개인정보 유출시키고 이상한 물건 팔고 그냥 그거 뭐 사서 쓴 사람들은 아프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 집행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개가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 얘기를 좀 이제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이제 토론회를 할 때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제 옵트인, 그러니까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옵트인, 옵트아웃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걸 보신 분들이 뭐 전혀 이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절차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옵트인 방식은 집단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법원이 이 소송에 참여할 사람 안내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안내를 하면은 피해자가 참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한 사람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우리가 5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갖고 내가 무슨 뭐 이상한 물건을 팔았어. 나한테 누가 소송 제기를 해. 하는데 신청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옵트인 방식이죠. 옵트아웃은 반대입니다.
옵트아웃 뭐야? 나는 안 할래라고 선언한 사람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을 썼거나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거로 보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잖아요. 옵트아웃 방식으로 하면은 내 개인정보도 유출됐다 만약에.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냥 소송 당사자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쿠팡을 사랑해. 그냥 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나가는 거야 그냥. 이거 옵트아웃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옵트인 방식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옵트인은 신청해야 참여한다. 옵트아웃은 자동 참여한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방법은 신청하지 않으면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옵트인은. 그러나 옵트아웃은 제외 신청을 해야지 제외가 되는 거예요. 나 빠질게라고 선언해야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피해 규제의 효력이 옵트인 방식은 신청한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배상금이 10원 나왔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한테만 10원씩 줘요. 근데 옵트아웃은 전체 구성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트잇은 피해 구제가 아무래도 신청한 사람만 주니까 상대적으로 옵트아웃과 비교해갖고 제한적이겠죠. 네.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다 신청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피해자가 100명인데 네. 100명 다 신청하면 똑같은 게 결과는 똑같지만은 뭐 통상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그 배상금에 대한 부담은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옵트아웃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제도를 이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옵트인 방식은 대표적으로 독일, EU 이런 데가 좀 실행을 하고 있고 옵트아웃 방식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의 일부 주, 그다음에 호주 같은 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남의 나라의 법적 제도를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막들 싸워요 이제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네. 현행 우리나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국도 현재는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옵트아웃 방식을 택하고 있으니까 다 옵트아웃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거기에는 어떤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옵트인으로 하자.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뭐 2단계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그 시민사회하고 저희가 국회 쪽하고 되게 좀 의견을 교감을 했죠. 그때는 지금까지 방식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옵트아웃 방식의 법안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많이 발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이게 약간 조금 묘한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립 당사자가 팔길이 시장 구조하고 좀 설명을 하면은 팔길이 시장에서 이게 사법적 집행 보완 도구라고요. 도구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옵트인하고 옵트아웃은 규율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집단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보완적 사법 제도를 도입하는 같은데 강도의 차이가 규율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냥 옵트인 방식으로 하냐, 아웃 방식으로 하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팔길이 시장 보게 되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시장 가격에 따라 거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비용 부담을 한다고 가정 이런 걸 전제로 하는 시장이에요. 이걸 전제로 해야지 시장이 건강하게 굴러간다 이거죠. 자본주의 시장이. 자, 그런데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는 집행 제도가 그 결과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사후의 규율 장치가 되는 거죠. 사후적 규율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사후적 규율.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이 또 뭐 사후의 규율하면 또 기업이 뭐 타격이 너무 크다 뭐 안다 어쩌고 이게 근데 뭐랑 똑같냐 하면은 중간고사 망쳤어. 중간고사 망쳤어.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기말고사 망치고 뭐 저거 하면은 망치면 너 저기 뭐야 장학금 안 줘. 사후적 규율. 그렇게 하면 장학금 못 받으면 가계경제에 손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보면 되잖아. 미리 준비하라고 돼 있는 게 사후적 규율이라 해가지고 사건 터진 다음에 때려잡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닥칠 건 미리 알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내부 거버넌스, 통제, 관리, ESG, 그 다음에 이사회 책임 이런 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의 평판이라든가 소비자 신뢰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 결과 더욱 건강한 자본주의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옵트인과 암스트랑스 마켓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옵트인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만 보호한다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송 비용이나 시간,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좀 낮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죠?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막 뭐 나를 뭐 따라다니고 뭐 하고 뭐 지금 뭐 비용도 내고 막 이런 사람들 그 결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옵트인 방식으로 해도 적발이 되더라도 기대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위법행위를 했어요.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사고가 터지면은 와 내가 지금 100원 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냥 이게 옵트인 방식이다 그러면은 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소비자 개인들이 소극적일 수 있으니까 내가 30원만 내도 되겠구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한 기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떨어진 수준에 맞춰서만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법행위로 얻는 이익과 소송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이게 배상받는 사람이 적게 되면은 기업은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기대 손실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실이 작아지니까 시장 규율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독립시장은 시장 가격이 공정해야 되고 등등등등 이렇게 되는데 옵트아웃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모든 피해자가 자동으로 포함이 돼요. 특별하게 나는 안 하겠다라고 빠지는 사람 빼고 물론 빠지는 분 있겠죠. 그러면 기업은 위법행위를 하면은 거의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전에 인지를 하겠죠.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럼 기대 손실이 커지겠죠. 네. 기대 손실이 커지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은 위법행위의 사회적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법행위의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한 거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가 일어납니다. 외부 효과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뭐냐? 기업이 무슨 하자를 했어 지금 이상한 짓을 했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만들라고 팔았어. 그럼 그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걸 소비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이 단체로 문제가 생긴 거는 사회적 문제잖아요. 이미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기업의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소비자는 기업의 내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이제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막 동원을 하겠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거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알아서 비용을 지불해. 내가 뭐 어떤 걸 뭐 만약에 어떤 소비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럼 이걸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 그 비용 내가 내야 될 거야, 다. 그게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비용을 기존에서는 어떻습니까? 집단소송제 같은 게 없으면 사회가 그냥 두는 거야,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개인정보 유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돼. 그거 바로 잡고 뭐하고 할 때.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갖고. 그런데 그 비용을 기업이 지불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어떻습니까? 외부 효과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게 하는 거예요. 내부화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법을 둬가지고 독점 기업이나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게 독점이 되는 순간 경쟁이 없잖아요. 경쟁이 없는데 뭐 기업이 왜 혁신을 하고 노력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당연히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돼. 그것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공평해야 돼. 서로 독립 당사자 간 기업 간에 그런 형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기업이 내 꼬붕이야. 얘는 내가 전화 한 통화만 내 앞에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러면 시장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반면에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은 소송을 통해서 환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격 경쟁, 품질 경쟁, 혁신 경쟁으로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결과 암스테르담 마크에서 이상에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거를 제가 뭐 하도 이 토론에 가면 이제 좀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게 요거는 그냥 요거 넘어갑시다. 요건 약간 조금 이제 괜히 우리가 말을 했다가 약간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제도 경제학, 그다음에 시장 제도론, 신제도 경제학이나 시장 제도론 관점으로만 그냥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훨씬 더 그냥 클리어하겠죠. 괜히 법 얘기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뭐 율사들이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말 나오기 전에. 경제학 개론식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건 개론에 이런 거 안 나와. 개론 가네? 랭큐의 경제학 같은 거 가네요. 랭큐의 경제학이 안 이시루가 나와. 몰라 나도. 자,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마켓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하게
마켓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장 질서의 개념인 거예요. 네. 이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어야 한다라는 거지. 네, 네.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돼가지고 계약 조건이 자율적이고 거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시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질서로 굴러가야지 이게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더욱 건강하고 탄탄하게, 시장 경제를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더욱 투명하게, 더욱 발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독립성과 책임성이 함께 보장되는 거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집단소송제는 시장 자체가, 이것도 집단소송제도 시장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제도예요, 그냥. 네, 네.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까? 책임성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너 사고 쳤으니까 책임지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가다 뭐 사고 치면 책임지잖아요, 그죠? 응? 네, 네, 네. 얼마 전에 내가 무슨 저기 아니. 아니 뭐 좋은 사례가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좋은 사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거 당한 건 아닌데 옆에서 보면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진짜 금연구역에서 한 발짝 떨어진 데서 사람들이 짝을 피고 있는데 바로 하고 그냥 이거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야 무섭다. 근데 그건 뭐예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항변을 못해. 거기는 사람들 전부 다. 한 발자국이나 나갔으니까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하게. 네, 엄하게 하는 거죠 그냥. 저기 법학적으로 위하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여기 또 우리 또 팀장이 또 이게 법자 여기 전문가 옆에 두고 내가 박 PD님도 법을 그러시구나 우리 또 그러니까 그 결과 집단소송제는 이것도 시장 자체가 아니고 책임성을 보완하는 제도예요. 팔길이 시장은 시장의 질서예요. 네. 질서고 집단소송제는 제도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떤 시장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집단소송제는 그 결과 가격을 결정하지 않아요. 네. 거래를 규제하지도 않죠. 시장 참여자를 제한하지도 않아요. 네. 대신에 뭘 합니까?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시장 구조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인 거예요. 시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나 뭐 시장 경제 무슨 뭐 건강한 시장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막 꾸기거나 막 비틀어 놓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시장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냥 제도적인 사법적 제도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은 마치 시장의 구조가 왜곡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의 비약. 논리의 비약이거든요. 네.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집단소송제도가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냐고.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하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죠. 시장 글자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소비자 물가를 올린다 그래갖고 정부가 지나치게 생산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시장 가격을 막 통제만 해. 네. 이런 게 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장의 판을 바꾸는 거라고. 근데 수송제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뭐 기업이 어려움에 처해갖고 시장이 뭐 망할 거다. 과도한 부분이 크다. 그럼 그러니까 과도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전가라고 해야 되나? 전가의 개념을 좀 차용해서 네. 그러한 그 내부 비용까지도 전가가 돼서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올라갈 수 식으로. 있다라고 하는 또 네. 반론도 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것은 좀 뭐라 그럴까. 그거야말로 논리의 비약일 수 있겠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나 어떻게 나는 그런 주장을 왜냐하면 봐봐요. 네. 팔길이 시장은 질서의 개념. 질서의 개념. 집단 소송제 그냥 귀찮다 그래. 집단이라고 할게. 네네네. 집단은 제도. 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둘 다 어때요? 현재 한국의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이 구조를 바꾸냐고. 아니 뭘 바꾸냐고 갑자기. 가격을 제한시켰냐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못 사게 했냐고. 거기서 판매를 못 하게 했냐고. 그래서 건강한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 경제를 해쳤냐고. 아니죠. 아니라고. 근데 뭐 어쩌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이건 사후적 조치예요. 사후적 조치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발생부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지르겠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담배 피면 지금 5만 원 끊으면 안 피워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네네. 튀겠다고 지금.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피면 아무 생각이 없거나 응? 제도적으로 공공질서에 도전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퍼니시먼트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퍼니시먼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시장 규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네. 이걸 시장 규제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논리를 자꾸 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거는 집행 강도의 차이야 그냥. 이게 사법 집행의 범위와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르다고 보니까. 옵트인은 권리 행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만 판결 효과가 미치고 옵트아웃은 특별한 거부 의사가 없는 한 동일 피해자 전체에게 판결 효과가 미쳐요. 따라서 양자의 차이는 시장 규제의 강약이 아니라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거죠. 뭐 우리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타당하다고 네, 네. 얘기하는 거지.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뭐 네. 자유예요. 그런 반론은 뭐 언제든지 환영이다 이거지. 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장을 왜곡시킨다, 뭐 시장을 망하게 한다. 이거는 거의 이런 거를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공포 정치야. 시장에 그런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말씀 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팔길이 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당연히 네.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질서 개념이니까 얘기했어요.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단지 그냥 진짜 이상적이야. 법을 위반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존재해. 그럼 그런 신뢰가 없어 아예. 그럼 그게 뭐 시장이에요 그게? 그럼 뭐 완전 떼강도들 네. 완전 그런 데지니까 뭐 진짜 칼만 안 들었지 뭐 눈 베면 코가 눈 베면 코를 감어? 누가 오면 코 베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뢰는 사전 규제만으로는 형성되지 않아요. 사전의 규제만 되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실질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 구성원 전체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 제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사람을 때려 그럼 저는 반드시 처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누구 때리고 그러니까 한국은 여기서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게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부터 해가지고 옛날 뭐 재벌들 정경유착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뭐만 하면은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사명 5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런 신뢰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사회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따라서 집단소송제는 독립적인 시장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독립적인 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단순 집행장치에 불과한 거라고 그냥 이게. 근데 이게 시장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거로 생각을 해요. 집단소송제가 어떻게 시장 질서를 만드냐고. 응? 시장 질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독립적인 거라고. 네. 만약에 집단소송제를 해갖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계획경제야 이거. 네. 자본주의 완전 경쟁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반시장주의자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시장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도로 뭐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럼 뭐야? 그거 만들자고 하는 다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시장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아니야, 나 자본주의 좋아해, 사랑해. 저도. 알러브 자본주의야. 네네. 나 부자 되고 싶다고. 우리 많이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저희는 그 세대라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다 부자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옵트인과 옵트아웃은 시장 경제의 철학 차이가 아니에요. 철학 수준에 가는 게 아니라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 귀속 방식이야. 그냥 이거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 두 방식 모두 결과적으로 암스트랭스 마켓의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질서를 부정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적 집행의 수준을 달리 설정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큰 얘기는 하나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잠깐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기업 경영 관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발제문 정리할 때 기업 경영 관점에서 네네네.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집단소송제를 바라보는 관점. 왜 집단소송제를 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네네네. 보아야 하는가? 자,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정한 경쟁 규칙 아래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국대팀하고 동네 조기축구팀하고 축구 시합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죠. 네. 예? 그런 성립조차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시합은. 네. 응? 그런 시합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누가 이제 어른들하고 초등학교 애들하고 축구 시합 시켜요. 그걸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요새 그런 축구 시합 주최했다는 건 아동학대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거래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부를 축적하는 이 시장 기반의 이 자본주의는 공정한 경쟁 법칙 아래에서 움직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가격, 품질, 혁신, 서비스, 브랜드 이런 걸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로 경쟁하는 거지. 자기 어떤 무슨 굉장히 무슨 뭐 고압적인 지위라든가 또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경쟁을 한다. 그럼 그건 이미 경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반대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제품의 결함을 속였어.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혹은 내부 거래만 내부자끼리 거래하는 거. 이게 이제 암스트롱스 마켓의 시장 질서 개념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거죠. 이렇게 경쟁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암스트롱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적으로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굉장히 반시장. 이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공정 경쟁의 시장 질서가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간다고요.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가고 봐보세요. 그날도 제가 발제하는 중간에 잠깐 뭐 뻘소리하다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립한 국가를 1960년대까지 독립한 네. 국가들을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데 제3세계 국가에서 도시국가 형태 빼고 국민소득 3만 불 넘어간 나라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대만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유일했던 걸로 알아요. 대만까지. 대만 넘어갔죠, 그죠? 근데 대만 뭐 거의 이제 뭐 4만 우리가 5만 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뭡니까? 60년대, 70년대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넘어서고 80년대, 90년대 중화학공 넘어 이렇게 쭉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의 이 채택도 잘했지만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한 거죠. 잘했지만 시장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계속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거나 지금이나 살림살이가 비슷한 국가들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부정, 부패, 시장이 다 왜곡된 국가들이에요. 자본주의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왜곡돼 있어. 공정 경쟁이 안 되는 시장이라니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회들은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왜 안 되겠습니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누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맨날 그 초등학교 애들하고 축구 시합한 사람들이 축구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어? 그런 사람이 지금 갑자기 진짜 옆 동네 만나고 축구 시합 해봐 이제 맘판 깨지는 거지 속된 말로 해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동급끼리 뭐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공정하고 페어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문제도 많지만은 사실 문제도 많지만은 미국식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그래서 페어예요. 페어. 너 이거 페어하게 한 거냐? 공정하게 한 거냐? 너 불공정하게 했다. 너 그런 너 아니야. 너 아웃이야. 왜? 아주 처참하게 아웃시키죠. 왜? 너는 반자본주의적인 반시장 경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에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단소득제는 그 결과 집단소득제는 기업의 경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기업이 어떤 전략을 쓰겠다. 기업은 여러 가지 전략을 쓰죠. 상품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브랜드를 어떻게 관리하겠다, 어떻게 뭐 마케팅을 하겠다, 가격은 어떻게 가져가겠다, 공급망은 어떻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쓰는데 그 전략을 어떻게 쓰는지 자체를 집단소득법이 규제하냐고. 아니. 집단소득을 어떻게 규제를 해? 집단소득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브랜드 이름 바꿔? 집단소득법 때문에 가격을 막 바꿔? 예? 그 다음에 뭐 ESG를 하다가 안 해? 예? 기업의 그 전략 자체를 규제하진 않지만은 기업의 경쟁 방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만약 그런 제도가 없었던 시절에는
제품 결합을 은폐해도 소송이 없어. 집단 소송이 없으면은 은폐 자체가 기업 가치에 별 뭐가 없는 거야.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되면은 은폐를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훅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후 대응보다 당연히 사전 예방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전 예방에 투자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국장이 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다는 재계 쪽의 입장이 때문에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사전 예방에 투자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 제가 얼핏 들었는데 물론 이걸 예방하려면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돈이 들어갑니다. 사전 예방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하겠다? 아 그럼 아예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을 봐 그냥. 공부를 하지 말고 시험을 보라고 그냥. 그럼 하고 논리의 비약인가? 아닙니다. 사전 예방에 당연히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사후적 제도가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어떻습니까? 감시를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공시의 신뢰성이 올라가요. 그럼 그게 결국 뭘 올리겠습니까?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경영진은 법률 리스크, 평판 리스크, ESG 리스크,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옵트아웃을 가게 되면은 잠재적 법률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품질 관리, 정보 보호, 소비자 대응, 내부 감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리스크 관리 체계가 완전히 혁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혁신이야, 이런 게 혁신. 네. 이런 게 혁신이고 그게 기업의 본원적인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쟁력에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량을 갖춘 기업과 아닌 기업, 이런 걸 해본 기업과 아닌 기업 둘이 어떻습니까? 해외 시장에 붙었어. 근데 만약에 유사한 사건이 터져요. 준비를 안 해본 기업은 만판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방 그러면 쭉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 집단소송 관련돼하고는 왜 이게 좀 이상한 시장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이상한 좀 시장이라고 보냐 하면은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될 동인이 없어요 지금 기업들이 안에. 안 하니까 이런 거가 뭔지도 잘 모르고 둔감해져 있어요. 둔감해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만 열받고 그냥 고객만 열받고 끝나는 거야. 이제 소비자보다 고객이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친자본주의적인. 고객. 야, 오늘 아주 우리 색깔이 확실해, 그죠? 말 좀 해, 말 좀.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변화한다라는 데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홀더 띠오리라는 게 있죠. 이해관계자 이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경영에서 기업은 이러한 시장 질서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후적 제도가 있게 되면은 이걸 인지를 하게 되니까 사전에 주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협력업체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고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 행사 비용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업은 소비자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을 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기업들이 소비자를, 고객을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자라고. 그런데 몇몇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고객한테 손해를 끼쳤어. 결함이 있는 물건을 팔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래 놓고는 그때부터 나는 모르는 거야, 이제. 그럼 그게 무슨 이해관계자야? 그게 무슨 소중한 이해관계자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응? 길 건너편 사는 김씨만 또 못하고. 길 건너편 사는 오씨. 김씨 그 지워야겠어요? 길 건너편 사는 오씨만 또 못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관계자 경영이 훨씬 더 충실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을 촉진을 함으로써 고객을 진정한 좀 더 가깝고 신경 써야 되는 고객으로 진짜 이해관계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평판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평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브랜드 평판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명품 같은 거 그런 제품들이 비싸도 팔리는 이유는 그 평판이에요. 그 평판의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굉장히 막강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막강한 신뢰가 있다고. 지금 대한민국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뭐 정기적금 몇 프로 정도 줘요? 1년에? 한 뭐 2% 주나요? 요즘에 많이 올라가요. 아 올라갔습니까? 좀 올라갔어요. 네, 증권으로. 아 중간 또 많이 쏠리니까. 문구가 아 먹는 거. 그럼 많이 주면 한 5% 준다고 치고 5% 준다고 쳐요. 5%는 안 되겠지만 이제 만약에 극단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다면 여기 특정 국가 이름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대여섯 시간 가고 그런데 가면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두 자리 10% 이상. 자 그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오부장님 1억이 있어. 한국에 있는 은행에 5% 받고 예금 맡길 거야. 저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저기 하여튼 좀 경제적으로 조금 이런데 그 10% 주니까 거기다가 맡길 거야. 부자죠. 그게 요즘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나오는 건가? 오늘 어쨌든 그거 아니 이게 본력이 그건데. 아니 내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은 전자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저 언제 국가 부도날지 모르는데 저 은행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모르는데요. 저기다 어떻게 돈을 맡겨 지금.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적더라도 지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시중은행도 보면 뭐 1금융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금융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자율이 세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돈을 집중적으로 많이 맡기지 않는 이유는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것을 상쇄하는 게 뭐냐? 그것이 시장의 신뢰라는 거죠. 그게 시장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신뢰가 취약한 국가들일수록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더뎌요. 그러니까 뭐 제조나 뭐 인구나 여러 가지 규모는 큰데 파이는 큰데 이 결국엔 이 금융의 메커니즘이 안 돌아가는 게 뭐냐면 신뢰가 없는 거네. 저놈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럼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뭐 1년 번호 내가 적어가지고 어디 뭐 어디다 넣어놓냐고 아니잖아. 그냥 개념상으로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금융을 떠나가지고 이런 제품에서도 그 신뢰가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평판 자본이 되는 겁니다. 현대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뭐 이름만 대도 알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뭐 코카콜라,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브랜드 가치가. 집단소송은 법률 비용보다 평판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평판 손실은 단기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더 어때요? 완전히 스크래치가 심하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쟤 옛날에 사고 치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판이 훅 떨어집니다. 평판이 훅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이 훅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미친 듯이 브랜드 관리하고 뭐 관리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사고가 나고 사회가 민감하게 되면 바로 지금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브랜드 평판 때문에 그런다고.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뭐 그 사건 알잖아요. 그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탱크 사건. 그거 바로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 취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브랜드 평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 스크래치가 가게 생겼다고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규범을 더 준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암스랭스 마켓의 이상적인 시장 질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그 다음에 기업의 위험 관리,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이론,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경영 측면에서 한다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뭐예요? 컴플라이언스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은 영어 단어에는 아마 순응이라고 나올 거예요. 순응 뭐 있으면 될 거거든요. 이 순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좀 굴욕적인 의미의 순응이 아니고 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가 이 시장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제도적인 환경에 내가 알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국제 말씀하신 능동적으로 맞추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활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하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은 그냥 뭐 법 체계에 순응한다. 예,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마. 예, 그 신호 약속 체계, 법 체계. 너 모르는 사람 때리면 안 돼. 네? 아는 사람도 때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뭐랄까 좀 그 소극적인 그 순응이 아니고. 단순한 법을 지키는 걸 넘어가지고 기업이 법률 규제, 윤리 규범 및 내부 통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아예 조직의 관리 체계를 그렇게 설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이 전신 운동을 하는 거죠.
전신운동.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운동으로 치게 되면 어느 한 특정 부위만 겁나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딱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네. 이러한 내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선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이 당연히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경쟁 우위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업 경영의 수많은 이론에서 아주 그냥 입이 닳도록 확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증이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다 같이 ESG 떠드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 평판 관리하고 내부 통제 기준, 내부 관리 기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격을 올리는 거예요. 격을 올리는 거라고.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잠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집단소송제가 사후제도가 만들어지면 법적 책임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평소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겠죠. 그 결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게 돼요. 그 결과 법규를 잘 준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럼 기업들이 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거라고. 자본주의가 쭉쭉쭉 우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이 옵트인 방식과 옵트아웃 방식에 대해서 이 기업 경영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어떤 데는 옵트인을 하고 어떤 데는 옵트아웃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많이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다른 국가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시사점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자 중요한 것은 시사점을 얻는 거예요. 시사점을 얻는 거지 결국은 어떤 제도를 어떤 한 국가나 특정 사회에 도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제일 중요한 거지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 옵트아웃이다. 야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거 이상한 거예요. 독일이 뭐 옵트인이다. 독일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것도 이상한 거라. 물론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다들 설명을 하세요. 다들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런 설명은 당연히 존중해야겠죠.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가 대체로 옵트아웃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소비자 단체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전통적인 의견이 다 옵트아웃이었기 때문에 뭐 옵트아웃을 하고 있는 미국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 독일이라든가 EU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EU는 회원국한테 옵트인이나 옵트아웃 중 하나를 강제하지는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EU에는 대표 소송 지침이라는 것만 그냥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냥. 그러니까 EU 전체의 대표 소송 지침, 여러 가지 이 안에 소송 지침이 있죠. 여기에 이제 집단소송제에 대한 지침도 있어요. 그거 내보내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국가는 이 옵트인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도한 소송 억제와 기업활동 보호.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 자체의 안정성.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결정권을 존중을 하다 보니까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말씀은 헌법에 그렇죠. 헌법에 맞아요. 예.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죠. 민사적인 문제는 개인의 그거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하신 분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인데, 그러니까 민사와 관련된 거는 개인의 전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 책임이 그 권리가 헌법에 보장한 권리가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네가 신청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여기도 2023년인가에 들어갔고 EU의 무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소송 지침 같은 걸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가 그걸 두게 돼 있더만요. 그러니까 저기 적격 소송.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 단체나 공공기관 이렇게 두게 돼 있고
그 소비자 단체 같은 경우는 뭐 독일 내에 있거나 아니면 EU에서 적법하게 추천받은 소비자 단체인데 그것도 기준이 뭐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관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회원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한 1년 이상 활동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소송의 건과 정관상에 있는 내용이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동물 관련된 뭐 소비자 단체였는데 갑자기 뭐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다. 혹은 뭐 그게 뭐 기업들한테 받는 후원금이 5% 미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집단소송을 적격 자격 심사를 할 때 또 반대편 경쟁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관련이 없는지 이런 거 전부 다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식 옵트인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상대로 중시하는 거고 옵트아웃 방식은 집단적 권리 구제와 시장 규율의 실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관점의 차이예요, 사실은. 관점의 차이지 이걸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우열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토론을 나가다 보면 제일 좀 답답하게 느끼는 게 이게 토론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열의 문제처럼 사실 우열의 문제로 되면은 이제 듣는 사람도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근대 법치 국가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국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개인의 자유도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 누구를 소송 당사자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여기는 엄격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개인주의 원칙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는 권리자가 스스로 행사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종의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독일 경제는 다분히 사회적 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가는데 대신에 법적인 안정성도 중요해요. 그 결과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합의 중심의 사회 문화가 많으니까 우리 흔히 이제 이 노동조합이나 노조 운동할 때도 독일 사례 많이 가져오는 게 노사관계나 기업 지배구조 뭐 이런 데서 뭐 공동 결정 제도라든가 산업별 단체 교섭, 노사협의회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시장 자체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 저변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국가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형성이 된 거야, 그냥.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독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터요. 튼다 그래갖고 옵트아웃을 가는 건 아니에요. 옵트아웃은 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EU의 이 대표소송 지금 받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이제 뭐랄까 좀 유연하게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 독일이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는 배경은 단순히 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업을 보호하려고 옵트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법을 관리했던 어떤 사회적, 국가적인 전통,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에서 자기결정의 원칙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뿐이지 기업을 보호하려고 이런 게 집단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손해가 막심하면 기업 경영에 타격이 가니까 그게 되면 뭐 기업 경영 위축이 될 수가 이런 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 독일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논리를 또 연결점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 독일도 2023년에 EU의 대표 소송 짐을 국내법으로 전환을 하면서 소비자 권리 집행법을 제정을 했죠. 이게 2023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모델 확인 소송, 그 다음에 직접 구제 소송.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단계로 이제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옵트인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 국내 소비자 단체의 자격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뭐 경고장을 발송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송 비용 또는 합의금 수입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것, 그다음에 신청 시점에 1년 이상 등록 활동한 실적이 뭐 이런 소비자 단체, 그다음에 EU 여괴가 아니라 다른 회원국에 대한 단체 자격도 다 규정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자격도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가져보는 거예요. 저기 게이트키퍼를 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게이트키퍼를 뒀으면은 굳이 왜 옵트인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게이트키퍼를 통해갖고 1단계에서 하면 법원이 판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은 다 달라들면은 결국에는 뭐 옵트아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또 예. 신청을 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하도록 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기획 소송 같은 거를 우려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옵트인은 소송의 공급자가 아니라 이 판결의 수범자를 결정하죠. 판결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정하는 제도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신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을 받지 않고 민사 판결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다.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국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상 권리는 개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냐라는 거야. 우리는 한국은 독일과 집단소송법을 논의를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최종 제도는 결국은 뭐 소송법을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이러지만은 출발점의 논의가 달라요. 논의가 다른 게 뭐냐면은 독일의 논의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어디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 민사상 자기 뭐 이런 거죠. 그러나 한국은 이런 거예요. 왜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습기,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소비자 피해 관련해갖고 왜 소비자가 그러니까 왜 내가 피해를 받는데 왜 내가 구제를 못 받지? 내가 피해본 거 그럼 누가 구제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단지 이 제품과 서비스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렇게 치면은 시장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시켜요? 운영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논의의 중심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하자. 집단 피해는 권리구제로 이어지고 권리구제를 하게 하고 그 결과 절차를 설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독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옵트인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그냥 뭐 집중적으로 그냥 조사를 한번 해보느라고 독일 케이스만 조사했지 같은 옵트인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또 어떨지 몰라요. 그거는요. 어떨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만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은 절차적인 정당성 중심으로 가는 거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의 시발점 자체가 권리구제의 실효성이에요.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그 결과 이게 어떤 게 되는 거냐.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특한 게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이게 사회 문제인가? 소비자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내가 사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많어. 사회 문제인가? 그랬다고 해서 그게 사회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60년대, 70년대 박정희식 독재 개발, 진짜 박정희식 독재 개발 아닙니까? 그렇게 커오면서 정경유착으로 대변되는 친기업 환경에 따라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대마불사론이죠. IMF 때 그게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덩치 있고 힘 있고 키우는 놈만 키워 그냥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수십 년간 목격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어떤 사회 문제도 해결이 제대로 된 걸 본 적이 없는 게 우리 사회는.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을 해갖고 발전시킨 역사적인 기간도 독일하고 우리는 다르고 훨씬 길죠. 그리고 현대의 어떤 이런 법 체계를 도입해갖고 운영했던 것도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맥락도 다르고 사회의 역동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사회에 역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는 수십 년간 이제 그 꼴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니 여기까지 오는구나. 그나마 예전엔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는 당하고도 몰라. 나만 그런 줄 알아 그냥 와갖고 응? 나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세상이 됐고 또 대한민국이 또 어떤 국가예요 우리가 또 제일 빨라 전 세계에서 그냥 통신망도 빠르고 뭣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느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대표 당사자가 적격성이 있으면 되는 거고 뭐 법원이 허가했잖아. 공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옵트아웃 제도 자체가 하기 싫은 사람은 빠지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의 어떤 뭐 의사에 반하게 예를 들어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절차적 권리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집단 소송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기업 경영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두 국가의 어떤 차이를 보게 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어디에서 형성하는가에 대한 차이로 봐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어디로 형성하는가. 예를 들어 독일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신뢰가 절차의 정당성, 그 다음에 기업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 그것이 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똑같은 시장의 신뢰에 출발하더라도 우리는 실효적 권리 구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번에 뭐 쿠팡 뭐 때나 이런 거 등등등 놓고 진짜로 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거 뭐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구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예전에 그 무슨 뭐 통신사들 개인정보 유출해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가 좀 짜증이 날 뿐이지. 근데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니까 못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야, 내가 그냥. 나한테 얼마 안 되니까. 잊어버린 것 뿐이지. 그게 있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실효적 권리 구제에 따라가지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결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보는 게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이 낫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다른 나라하고 한국하고는 지형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사회가 만들어진 과정도 다르고 사회의 역동도 다르고 시장 경제가 도입된 배경과 출발점도 다르고 경제가 발전했던 궤적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데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형성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관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시장의 신뢰에 대해서 실효적 권리 구제를 하라는 거죠. 그 결과 실효적 권리 구제 방식이 뭐예요? 기업이 책임성 있게 운영하라는 거야. 대충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네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독일은 집단소송제의 출발점을 개인의 절차적 자기결정권과 민사소송의 헌법적 기본 원칙에서 찾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한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권리구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집단소송제를 논의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따라서 독일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설계하는 반면 한국은 권리구제의 실효성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서도 법원의 허가, 대표 당사자 적격성, 공고 및 제외 신고 절차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든 저러든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이 문제를 갖고 돌아와서 봤을 때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우리가 오늘 한국식 자본주의 시장 경제 관점으로 볼 때 이 정당성과 실효성의 차이를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겠죠. 오늘 이제 나온 김에 그냥 한번 쫙 해봐요. 그냥 이거 나중에 추가 보완으로 우리가 다시 추가 영상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은 일단 거래 규칙이 정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래 규칙이 정당한 거래 규칙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로 집행이 돼야 돼.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은 벌점을 주겠어요? 겁나 떠들어. 벌점을 안 줘.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벌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규칙이 누가 그 규칙을 신뢰해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야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그냥 상관없는 거야 그냥. 한국이 이 박정희식 이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전두환이 이런 시대 그런 광기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나마 국민과 시민들이 진짜 현명하고 열심히 정말 일하고 노력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과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거 거래 규칙이 정당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집행이 되지 않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거래 규칙의 사례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일단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돼야 되고요. 계약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법 질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규칙이 집행돼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첫 번째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보호를 받아야죠. 그리고 계약이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정 경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는 실효성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어. 실효성만 있어. 이건 뭐예요?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진다고. 권력이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집행하면은 실효성을 모르겠고 그냥 가는 거야. 반대로 실효성이 없는 정당성은 형식적인 권리 보호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거래 규칙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근데 정당성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권리만 보호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정당성을 먼저 확보한다라고 봤다면 한국은 실효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 논의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가 민심이라고. 이게 민의예요. 이게 시민의 뜻이고 국민의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걸 따라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거지. 어떤 제도가 뭐 이론적으로 낫고 안 낫고 그걸 가지고 시민의 뜻을 거기에 맞추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은 알아도 뭐 정당성, 실효성 이런 얘기하면은 아마 붙잡고 때리려 할 거야. 더운데 이 새끼 그런 걸 물어봐. 이러면서. 그러지 않겠어? 네네. 가서 한번 물어보고 와. 해와요. 일본 쇼를 가서 물어보고 와. 붙잡고 있다. 살아서 못 들어올 수가 있다. 날도 더운데.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실효성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논의에 출발해서 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왜곡된 시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암스랭스 마켓을 벗어난 소위 말하는 재벌이나 대기업 집단의 기묘한 거래 형태를 오랫동안 많이 봐왔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고 혹은 처벌을 받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받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부당한 일이 생기면은 그때 잠깐 분노하는 것 여기에 이제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가자. 그러니까 기업들도 여기에 그냥 맞춰. 그 결과 제가 봤을 때는 컴플라이언스나 ESG나 이런 본원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 전략이라든가 이 경쟁력 갖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갖고 해외 나가갖고 다 경쟁한다? 이게 나중에 사고 터지면 집값당 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기업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 시장 질서는 이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기이한 형태로 흘러가게 왜 이렇게 놔둔다라는 거니까. 이것은 정부는 이렇게 놔둔다 그러면은 그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국가의 책무를 이거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경험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도 소비자가 뭐 권리 보호를 받는다며요. 근데 실제로는 구제받지 못해. 이 경우 시장 참여자는 법보다 당연히 뭡니까? 기업의 힘이 더 크다고 느끼는 거죠. 따라서 시장 신뢰는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서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특정 뭐 개인, 기업, 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거야,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살고 그런 역사에 살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기에 가게 되는 거죠. 시장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실효적 권리 구제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걸 다시 기업 경영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은 다음을 모두 고려해야 돼요. 법적 안정성, 규제의 예측 가능성, 소비자 신뢰, 브랜드 가치, 컴플라이언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성과 실효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당연하겠죠. 정당성과 실효성 모두에 대응을 해야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법보다 기업의 힘이 세다라고 느끼는 거는 뭐겠습니까? 실효성 없이 정당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후적인 이 제도가 없으니까 집단소송제 같은 제도가 없으니까 제도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나? 나는 그냥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내가 도의적으로 미안해갖고 너한테 그냥 뭐 이렇게 뭐 물건 하나 더 보내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아니 여기가 무슨 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아까도 하던 얘기였습니다만은 뭐 기업이 일단 손해비용 너무 많이 배상해가지고 시장에 혼란이 오고 그러면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하고 그 결과 정당성과 실효성 뭐 그런 논의가 잇따르지 않았나요? 그런 반론들이. 그렇죠. 이제 책임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 비용이 증가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 소비자
소비자한테 그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궤변이죠. 예, 그게 왜 궤변이냐면은 아까 다 중요한 개념. 암스테르담 마켓은 시장 자체가 아닙니다. 질서예요, 질서. 시장 이렇게 하는데 그 질서는 간단해. 한 단어로 정리하면 공정이에요. 집단소송제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후적 보완 법적 제도 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시장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 인지해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이 사후적 제도 때문에 뭐 돈이 깨지면은 그게 어디에 뭐 비용이 전가되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건 대놓고 그냥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지. 안 지키겠다는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행위를 할 거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어?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기업의 경쟁력이 체질이 개선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얘기일 수는 있겠네. 만에 하나 뭐 실수로 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기업들이 알아서 따질 문제지. 그걸 갖다가 뭐 만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에 하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가 어디 있어. 또 어떤 얘기가 있나요? 궁금한 건 이제 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행정적 제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공정이나 뭐 계보위나 금융이나 이런 데들이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조치를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민사 소송까지 덧붙여지면 2중 3중의 규제 아니냐. 너무 강력. 아니 근데 그 과징금이 소비자한테 가나요? 그 소비자한테 가지 않죠. 그럼 뭔 상관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부하고 얘기해요. 그거는 저희는 지금 그거는 그거야말로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저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그건 아니 왜냐면 지금 쟁점은 집단노동법은 소비자를 구제하자고 하는 건데 소비자 구제가 피해자 왜 그리고 왜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 실효성 있는 구제가 필요하게 된 어떤 그런 배경 맥락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뭐 2중 3중 규제다라고 하면 그럼 그거는 없애달라고 하든가요. 그거는 따로 건의를 하든지.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오늘 논평을 할 수 있는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네. 근데 그것 때문에 2중 3중 규제가 되니까 소비자 구제를 하지 말자. 그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하게 하자. 소비자 구제를 약하게 하자. 그러니까 집단소송법에 대응 그 적용 제도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옵트아웃은 너무 강도가 높으니 옵트인 방식으로 조금 더 소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이게 기업 쪽에 그거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이제 한마디 해야 돼. 그 뭐냐? 그 업보예요, 업보. 한국의 재벌 대기업 집단, 쉽게 말하면 법보다 위에 있다고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일반 소비자들이 인식했던 그런 집단이 지금까지 쌓아온 업보라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그걸 안 믿거든요. 불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보라고 그러니까. 독일은 몰라. 거기는 뭐 이런 업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회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이런 게 큰 부분 아니었나 보죠. 그건 뭐 독일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고. 한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한두 번 봤어요? 다 알고 있다고. 업보라고 업보. 홈플러스 사태만 해도 그래요. 간신히 어떻게 뭐 그 BNK 뭐 돈 낸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뭔 어떤 그런 책임을 지냐고요. 확실한 책임을 지냐고 진짜. 확실한 책임을 지려면은 뭐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 수많은 노동자들 그 하루아침에 다 실업자 돼가지고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 그게 몇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왔다가 뭐 2중 3중 규제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럼 소비자 구제를 하지 말자는 거고 소극적으로 하자. 아니 소비자 구제를 하면 하는 거지 뭘 소극적으로 해 또 그리고 말도 참 이해가 안. 적극적 소비자 구제는 뭐고 소극적 소비자 구제는 뭐예요? 옵트인 옵트아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도의 그냥 그 규율의 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차이일 뿐인 거지. 그걸 소비자 구제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하는데 한국에서 수많은 소비자 단체나 시민 단체가 옵트아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여러 국회의원 그 관련된 제출된 법안도 지금까지 다 옵트아웃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지금까지 해왔던 맥락이 그렇게 오니까 사회 전체 인식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회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일단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나 소비자들이 무슨 불건전한 생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상이 온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과징금을 왜 소비자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줬으면 별론이니까 그거 줬으면 별말 없을 거예요, 그죠? 별론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또 그 옵트아웃을 반대하는 쪽 주장의 얘기가 옵트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진 게 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법 소송법 영향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굽니까? 야, 아니 그건 뭐 누구 아니고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 빨리 그냥 정리해야 돼. 야, 그 잠깐만 저기 트럼프 통화 되나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 확실해요? 트럼프 야 그거는 아니 그 부분은 미국의 제조기업이 사라지게 된 거가 집단소송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그거는 진짜 1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희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응하거나 뭐 이제 이런 역량이나 기업 역량이 충분치 않아서 이제 급격하게 그 옵트아웃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제 부담이 커진다. 이제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집단소송법도 그렇고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어떤 주장한 얘기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반대 의견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실효성 있는 효과는 대기업이나 재벌 쪽에 가는데 앞에 꼭 내세워요. 앞에 꼭 내세운다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고 그리고 아니 그 물건 몇 개 판다고 그거 뭐 해갖고 진짜 그리고 아주 그 뭐랄까 그 아이디어라게 얘기하면 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 위반이 있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으면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는 책임을 지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돼야지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지 누구는 모여가지고 근데 그걸 또 갖다 앞에다 다 방패막이로 세운다고요 주로 방패막이로 세우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하청업체한테 부담이 간다고 그거는 못 떠넘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1차 협력업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B가 1차 협력업체예요. 1차 협력업체는 주로 이 부품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나올 때는 A로 나오잖아요, 제품이. 그럼 책임은 A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급망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A 보고. 그게 지금 EU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예요, 지금. 그게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요구하고 있는 진짜 책임 있는 ESG의 선진 경영을 하라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식. 이건 굉장히 반시장적인 접근 방식이고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응할 의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얘기들이 있나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도 뭐 이제 그런 2차 2단계 옵트인 방식인데 매우 국가가 자체가 마인드가 이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 일본은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옵트인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뭐 언제 어디서든 늘 나올 수 있고 저는 뭐 그런 주장들은 그런 주장대로 다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례가 나온 국가의 이 맥락, 배경 하에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분석의 정당성이나 주장의 정당성 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럼 한국은 왜 어떤 배경으로 이게 나왔냐? 그럼 우리는 우리의 배경을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은 진짜 이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내부터 잘 돼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 후려치고 기술 탈취하고 내부자 거래하고
이런 문제 생겨도 제대로 보상도 안 하고 이렇게 첩첩이 누적이 되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빅사고들이 터지고 더 이상 소비자들이 이제 고객이 받을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권리구제를 강화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냥. 다른 나라 제도는 이렇고 장단점이 있다. 오케이 뭐 비교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지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효성 확보 위해서는 이제 옵트아웃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증거 조사 절차, 증거 개시, 그렇죠. 디스커버리 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 제조 및 기술 기반 기업이 많은 한국에서 매우 위험하다. 자, 그럼 가보세요. 핵심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다. 당사자 간에서만 그 제출되게 되는 거지 그 밖으로 나가는 거랑 별개 문제라서 일단 당연히 법적으로 그럴 것이고 또 이것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이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이 제품을 팔았는데 하자가 있어요. 이 제품을 팔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하자 있게 만든 핵심 기술이야. 결국은 그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하자 있는 기술이 뭐 드러나면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뭔 유출의 위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한 얘기로 미시적인 얘기로 이게 거시적인 판을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고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이제 겁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가고 상법 개정 1차, 2차 할 때 뭐 이 기업들 쪽에서 반발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약간 코스피도 왔다 갔다 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상법 개정 결과 시장 투명성 확보가 자본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으로 올라가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못해 이거는요. 맞습니다.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뭐 해가지고 뭐 부담이 있고 뭐 하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힘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의 힘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 어디 위에 있을 수는 없느냐. 소비자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평판자본부터 시작해갖고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진짜로 이거. 지금 이 모멘텀 잘 살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피해가갖고 오늘만 이게 저기 소나기 면하고 그거 가봐야 집에 도착해 보니까 천장 없어진 거야 지금 이제. 비 맞으면 자야 돼. 이거는 뭐 대답해 주셔도 되고. 이 집단 소송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에 탈을 쓴 기업 죽이기다. 소비자 보호에 탈을 쓴 기업 죽이기. 이것도 뭔 소리야? 그런 주장을 해요. 기업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 실은 이게 앞서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뭐 이제.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좀 요약해 주신다면 오늘의 주장을 아니 무슨 소비자를 뭐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기업을 소비자 보호에 탈을 쓴 기업 죽이기다. 근데 이제 반대로 교수님은 계속 이제 결국 이제 기업의 체질 개선하고 체질 개선해야 되는 경쟁력을 살리고 경쟁을 살려야 되는 시장 거예요. 신뢰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서 이걸 좀 저희도 한 줄짜리 좋은 워딩으로 만들면 집단소송제는 그러니까 그날 제가 토론회에서도 여기 내용은 없지만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려우시면 저희가 아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따로 워딩을 한번 모아보기로 하고 우선은 결국 다시 공정 얘기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소개한 그 학자 중에 한 명이 마이클 포터라고 이제 이 사람이 국가 경쟁력 다이아몬드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 경쟁력 다이아몬드 이론에 보게 되면은 뭐 생긴 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겨서 이렇게 부르는데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업의 본원적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뭐라고 그 사람은 정의를 하냐 하면은 정부의 역할은 공평한 운동장을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를 학습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 국가 경쟁력 전체를 약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소비자 보호를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글로벌 스탠다드도 못 맞춰요.
지금 EU 공급막 실사 당장 들어올 때 이거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뭐 논의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전혀. 그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허둥지둥 되는 거니까 훨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강조될 거라고요, 강화될 거라고요. 이제 선진 시장에 나갈수록.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어쨌든 간에 조금씩이라도 우상향하는 추세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막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갖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자라고 하는 거죠. 갖추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잘 하면 되는 건데 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잘 할 생각을 안 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여기 그리고 이건 문제 정도가 아니잖아요. 위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보상을 하라는 건데 그게 일어나는 거를 당연시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물론 의도하지 않아서 이제 억울하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해명을 하다 보면 억울하게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관리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리 역량이고 그게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으면은.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것은 뭐랄까 좀 건전한 시장 질서에 별로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집단소송법 필요성이나 본질에 관련해서 경제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저기 팔걸이 시장 얘기도 주셨고요, 거래 비용 얘기 주셨고, 옵트인의 어떤 그 법적 의미나 아니면 우리 사회 맥락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더 적정한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기업 경쟁력 제고까지도 이루어지고 신뢰에 기반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번영,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을 아주 너무 잘 건강한 시장 주신 것 같습니다. 질서. 네.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시장 질서. 네. 공정한 시장 질서. 그리고 약속된 규칙이 집행되는 시장. 네. 그렇죠? 그것이 소비자 신뢰를 가져오는 거고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거지.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장 경제가 아니죠. 그건 그냥 힘이 지배하는 굉장히 이상한 경제죠. 네네. 황무지 경제. 네. 시장 경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집단소송법은 꼭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런 황무지 관점에서 경제로 가까이. 네.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예. 필요한 때면 또 다시 한번 저희 또 예. 같은 주제로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바시 시즌 2 8번째 시간 집단소송법 관련된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바시 많은 시청 바라고요.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